도시 및 교통시설계획 원격 강의 2주차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게 될 내용은 공공시설에 대한 관련 법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으로서의 제도를 갖다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른 관련 유사 법제도와 그리고 공공재에 대한 논의,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해서 현황과 추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앞서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대안적 도시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또 어떤 대안적 도시 형태 속에서, 구조 속에서 공공시설을 어떻게 공급하고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간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공시설 관련 도시계획법 많습니다. 도시재생법의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계획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공시설이란 무엇이고 왜 이 법마다 이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가 다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조금은 좀 부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공재와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공공재에 대한 경제, 그리고 불경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님비와 핀피 현상에 대한 것들도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현황과 추세가 어떠한지, 어떤 도시계획시설들이 주로 많이 결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또한 그런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간적 분포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보면 외부의 동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외부의 동인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 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월드시티 또는 글로벌시티 또는 메가도시, 메가도시권, 메가대도시권 등등 이 도시의 규모가 점점점 커가고 더욱더 큰 도시들이 더욱 많이 생기고, 특히 제3세계 개발도상국 중국을 비롯해서 인구 규모가 엄청나게 큰 이런 규모의 도시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교통기술의 발달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이나 아니면은 사람이 걷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도시의 경계를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작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동차, 그리고 기차, 고속철도, 그리고 항공에 대한 기술,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비용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교통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교통비용, 휘발유 가격이 인하겠죠. 휘발유 가격이 인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연비가 향상이 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킬로미터당 주행거리가 증가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실질적으로는 도시가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현상, 그리고 네트워크 도시 체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대도시 간의 협력과 경쟁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대도시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 이러한 대도시들이 점점점 외연적으로 확산되면서 또 다른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와 연계되어서 연담화되어서 거대 도시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대 도시권이 형성이 됩니다. 또한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세계 도시에서의 의미 전달이 되는 부분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960년대에 최초로 우리가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하는 인터넷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의 소멸 또는 도시의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조금은 지금과는 다른 거기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전화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대부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업무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대부분의 어떤 그런 통행을 발생시키는 그런 목적들이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즉 굳이 만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뭐 방문하지 않아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도시는 소멸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도시가 더욱더 중심성이 강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뉴욕이라든지 서울, 동경, 베이징, 런던, 파리 이런 도시들은 더욱더 커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도시의 규모가 커져 나가는 부분들은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 서로 얼굴을 보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접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통질감,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정보의 교환이 보다 더 숨겨져 있는 어떤 정보들을 갖다 교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도시화라는 부분에서 서로 다른 산업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의 중요성이 여전히 중요해지고, 그 부분이 또한 그 도시의 어떤 네트워크 체계에 의해 가지고 더욱더 강화되고 결속력이 강화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는 더욱더 커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 도시입니다. 사이버 도시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물리적 세계 또는 물리적 생태계와 함께 또한 사이버 생태계가 결합되어서 사이버 물리적 생태계가 통합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도시 시스템,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좋은 말로 하게 되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오늘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외부의 동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또한 뭐 인구 구조의 변화죠. 고령화, 1인 가구의 정대, 그리고 소득 양극화, 그리고 도시 쇠퇴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외부의 동인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도시, 사이버 도시 이 두 가지 단어를 공간 구조에 대입시키게 된다고 그러면은 세계, 국토, 지역, 도시, 마을이라는 이런 공간적 단위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과 경쟁 관계를 이루어져 나가는 시스템으로서의 공간 구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한 단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티, 리전이라는 도시와 지역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메가시티, 메가시티 리전 또는 메가폴리스라는 이런 거대 도시권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에 의해 가지고 서울 대도시권이 공간적으로 팽창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까지 이제는 우리 서울이라는 대도시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토 지역 공간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수도권의 맨 끝단이죠. 평택이나 하성까지가 이어지는 범위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세종, 대전까지, 청주까지 연결되어지는 연담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뭐가 있어요? 춘천까지도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서로 통근 통학을 하게 되죠. 통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ITX라는 새로운 어떤 교통수단, 속도가 빠른 교통수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공간 구조의 변화이고요. 대전, 세종까지의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KTX 또는 SRT라고 그러죠. 수서에서 출발해서 가는 KTX를 우리는 SRT라고 그럽니다. 이런 어떤 교통수단의 발달, 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서울 대도시권이 공간적으로 확장되어서 이제는 메가시티 리전의 가능성이 공고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는 이미 수도권의 외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는 그 범위를 더욱더 넘어서서 KTX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세종과 대전이 하나의 도시권으로도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공간적 분절화와 소외지역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1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시대에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대도시권의 인구의 집중 또는 경제력의 집중이 보다 더 공고화되어지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쇠퇴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간적 분절화가 보다 더 확장되고 또한 심화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쇠퇴되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외지역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sustainable한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보면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형평성 또는 환경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서 통합적으로 어떤 중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서스테이너블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경제적 효율성, 경제 발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어 가지고 도시를 갖다가 발전시키고자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자본주의의 전 사회적인 기준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기준의 잣대가 결국에는 자본이죠. 돈에 대한 기준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소외받는 계층들이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서울 지역 내에서는 강북과 강남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어떤 공간적인 소외뿐만 아니라 또한 계층의 소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상류층과 그리고 중상층의 몰락, 이런 어떤 소득의 분절 기능으로 인해서 밝혀내기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점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접근성의 차원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교통약자. 여기서 교통약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또한 어린이 등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 다소 능력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불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자본주의 전사회적 기준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기능적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놓치게 되고요. 또한 무분별한 개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돈의 가치를 좀 더 재고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더 토지를 갖다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후세대, 다음 세대 또는 여러분들 세대에서 개발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하고 싶어 있는 토지가 가용한 자원이 없어진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도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효율성의 강조에 따른 문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도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환경적 정의 그래서 가용 자원의 보존 덜 쓰게 되는 어떤 그런 토지 이용 패턴을 갖다가 구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하나의 형단면적인 동일 세대에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여유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세대 간 형평성 부분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관점에서의 그런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또한 세대 간 형평성까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어떤 대안적 도시 형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유럽, 특히 영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의 대안적 도시 형태 부분은 뉴 어버니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버니즘이라고 그러면 도시야, 도시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 중심의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교통체계와 그리고 단일 용도 중심의 대규모 획지 개발, 저밀도 개발, 어번 스프롤, 그죠? 도시의 외연적 그리고 무분별한 확산을 얘기하는 것이 어버니즘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포드 자동차의 어떤 대량 생산 체계와 분업 체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용도 분리 그리고 자동차의 등장과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서 도시가 무한정으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팽창 시기에 대한 반성에서 이제 새로운 어버니즘을 해보자라는 것이 1960년대, 7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 어버니즘에서는 앞서 얘기한 어떤 그런 토지 이용, 단일 용도 중심의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고요.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대중교통 중심으로 그리고 보행 중심으로 우리가 교통 체계를 가져가자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 그리고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어버니즘에 의해서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출발지와 목적지 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 중간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풍경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걸어 다니면서는 여러분들 주변들하고 이웃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서로 인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모여서 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그 주변에 대한 관심이 또한 증가되는 그런 패턴이 이루어지게 사회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다시 되살리자라는 것이 미국의 뉴 어버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압축 도시, 컴팩시티라는 개념은 이제 영국에서 주로 이제 태동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자. 단일 용도 중심의 어떤 그런 뭐 점일 개발을 하지 말고 고밀도로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복합적 토지 이용을 하면서 도시 개발을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좀 압축시키자.
집중시키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토지 자원을 보존시켜서 후속 세대가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주자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압축도시의 개념이고요. 뉴어버님과 압축도시의 개념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이 사회 경제적 자원, 우리가 뭐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원이죠. 실질적으로 뭐 일자리를 갖다가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것을 또한 강조를 하는 게 이 압축도시에서 얘기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뉴어버니까 압축도시가 1970년대 그리고 60년대에서 등장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제 80년대 스마트 그로스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로스는 뭐냐면 뉴 어버니즘의 형태를 보다 더 포괄적으로 또 확대시켜서 나타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로스의 어떤 성장을 가지자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성장이었죠. 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와 그리고 공간적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저해되는 그런 성장을 가져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좀 더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성장을 하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그로스에서 특히 이제 세부적인 주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중심 개발입니다.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TOD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자동차 중심의 어떤 도로 중심의 교통 체계를 가져오면서 단일 용도 중심의 저밀도 개발이 어떤 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도시들의 일반적인 도시 개발 도시 관리 형태라고 본다면은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이제는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을 해보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에 대한 내용은 다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뭐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노선이 많은 버스 정류장 중심으로 또는 뭐 지하철역 중심으로 해서 고밀도의 복합적 개발을 도보권 내에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도보권 내에서는 보행 친화적인 어떤 도시 설계 기법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용이하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개발의 개념이 대중교통 중심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 중심 개발은 이제 미국에서 피터 켈스럽이라는 사람이 이제 1993년도에 출간한 책에서 나온 개념이 되는데요. 이 TOD 개념에서는 이제 그 피터 켈스럽이 앞에서 얘기한 어버니즘에 대한 어떤 비판적 개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강조 그렇게 해서 이제 피터 켈스럽이 주창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 요소로서는 밀도를 고밀도, 복합적 토지 이용, 그리고 보행 친화적인 도시 설계,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 구조가 실질적으로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시 구조 또는 교통 체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대중교통 중심 개발의 중요한 계획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영향 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저영향 개발은 유럽에서 태동한 개념 그리고 적용되어지고 있는 개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영향 개발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뭐예요? 에너지를 실제 적게 쓰고 그리고 환경에 덜 부하를 주는 그런 개발을 하자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런 어떤 그래서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보행 중심으로 가자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전략적인 도시 개발 그리고 리사이클링에 대한 순환 보존 방식의 개발 방식을 우리가 저영향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저영향 개발하는 개념에서 물론 대중교통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도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갖다가 덜 쓰기 위해서
뭐 주차장을 갖다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입주민들만 받는 협약을 맺어서 입주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고 그 단지 내에서는 우리가 뭐 전기 자동차, 조그마한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로 이용해서 실제로 내부에서는 이제 물건을 싣고 나르고 이동하고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 기법이 저영향 개발이고요. 차 없는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개념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중세 시대에는 대부분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차가 없는 도시로 만들자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나 유럽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 도시의 중심부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기에는 도로의 폭도 굉장히 좁고 도로의 포장도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차를 진입을 제한시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카프리 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대안적인 도시 형태 부분은 개념은 뉴 어버니즘, 압축 도시, 지혜로운 성장, 대중교통 중심 개발, 저영향 개발, 차 없는 도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대안적인 도시 형태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공시설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계획 속에서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